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강의인데, 지난 시간에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 시간에는 입자임이 분명한 전자가 파동인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려면, 이상한 나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하는데, 웰컴 투 원더랜드입니다. 이상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근데 원더랜드가 어떤 원더랜드냐? 그 앨리스 인 원더랜드냐? 그러니까 또 다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냐? 아니면 앨리스 앤 밥 인 원더랜드냐? 그 앨리스 앤 밥은 뭐냐면은, 관찰자 2명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A와 B, 갑과 을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유행처럼, 한 사람을 앨리스라고 그러고, 한 사람을 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앨리스와 밥이 있는 원더랜드냐. 바로 이 앨리스와 밥이 관찰자로 등장하는 그 원더랜드가 양자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세계도 이상하죠? 여러분,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니까. 그 어느 이상한 나라냐? 이걸 한번 살펴보죠. 먼저 앨리스 인 원더랜드는 여기 그림처럼 이런 루이스 캐롤이라는 영국의 수학자가 쓴 동화책인데, 뭐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4 곱하기 4는 11이고 4 곱하기 5는 10이고, 앨리스가 막 달려가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면 20까지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거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이상하죠. 4 곱하기 4가 16인데 왜 11인가? 근데 여기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법으로 4 곱하기 4가 11인 건 15진법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16을 15로 나누면 1, 몫이 1이고 나머지 1이죠. 그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5진법에서 11이고, 4 곱하기 5는 뭐냐? 이것은 18진법입니다. 18진법에 의하면 12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법이 하나씩 15, 18, 21씩 셋씩 올라가다 보면 11서부터 19까지 나오는데 20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수학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수학적인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세계는, 이 세계는 안 되죠. 고양이가 반쯤 죽어있고 반은 살아있다. 이거는 규칙이 없어요. 그런 규칙 없잖아요. 이게 바로 앨리스 앤 밥 인 원더랜드로서 앨리스와 밥이 사는 이상한 세계. 여기가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 밑에 그림을 볼까요? 스키 타는 사람이 신나게 쫙 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 가니까 나무를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뚫고 가는 것도 아니고, 쑥 갈라져가지고 가죠. 그런 그림이 있나요? 이 그림은 루이스 캐럴도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훨씬 앨리스가 사는 세상보다는 앨리스와 밥이 사는 세상이 이상하죠.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세상이거든요. 양자역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봅시다. 아까는 나무 하나를 양쪽으로 한 사람이 2개 지나간, 저기 어때요? 나무에서 올 수 있는 모든 경로마다 다 지나가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양자역학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고양이가, 웃음과 고양이가 분리가 되는 거, 이게 가능해요? 양자역학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경험한 세계는 이상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엄정한 규칙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앨리스와 밥이 경험한 세상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보다 더 이상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사유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규칙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규칙이 없어요. 삶과 죽음이 반쯤 섞인 고양이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앨리스가 사는 경험한 세상과 비교하면 어떤가 하면 사실은 밥과 앨리스가 경험한 그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양대각의 세계에 살아요. 단지 그걸 경험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원자와 전자가 입자라는 100%의 증거를 한번 제시하죠. 자, IBM의 과학자 도널드 아이글러는 1989년에 니켈 표면에 우리가 크세논이라고 하는데 뭐 제논이라고도 하지만 크세논 원자 35개로 IBM이라는 글자를 딱 썼습니다. 왼쪽에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1993년에 구리판 위에 철원자 48개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건 원자가 입자라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자는 다른 입자를 쳐서 튕겨나간다 그랬잖아요. 왼쪽 그림을 봅시다. 거기에 타겟에 빨강, 초록, 파랑이라는 어떤 그 원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자가 와서 쳐서 튕겨나가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그러니까 유명한 이게 사실은 광전의 거라서 아인슈타인이 여기서부터 빛이 입자라는 것을 제안하는 사람인데 뭐냐면 거기에 오른쪽 그림에서 큰 입자들, 플러스로 되어 있는 큰 입자들은 원자들 핵이라면 그 가운데 조금만 그 마이너스로 쓰인 파란 구가 전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빛이 때려가지고 전자가 튕겨나가죠. 때려서 튕겨나간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전자가 입자라는 증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유명한 컴퓨터 실험이니까 전자가 있는데 빛이 와서 때려가지고 전자가 튕겨나고 빛도 튕겨나가요. 그럼 입자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E 마이너스가 전자인데 왼쪽에서 E 마이너스 전자 두 개가 들어와서 서로 상호작용한 다음에 다시 전자가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실험을 보면 전자와 원자는 분명히 입자예요. 이건 뭐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그 복습을 한번 해보는데 전자의 파동성을 보기 위해서 먼저 입자 이중 실험을 볼 거거든요. 입자라면 지난 시간에 설명됐습니다만은 그 그림에 보듯이 1과 2라고 쓰는 그 슬릿을 해서 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구멍 하나를 열어놓으면 이렇게 볼록해지고 1이라고 쓰면 P1이었었죠. 그 다음에 2를 닫고 2를 넣으면 밑으로 볼록해져 가지고 P2가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 모래나 밀가루를 주고 위에서 이렇게 쑥 부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모양으로 되잖아요. 그럼 둘 다 열어놓으면 여러분 손 두 개에다가 여기서 모래 잡고 여기 모래 잡고 두 개 이렇게 뿌려보면은 합쳐진 것처럼 P1, 2가 돼가지고 오른쪽 B에 있는 그림처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입자인 이상 전자를 이중 슬릿을 통과시키면 그림 B와 같은 그 오른쪽, 제 오른쪽 그림인데 B와 같은 분포 곡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모래로 해보면 그렇게 되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 해봤어요. 데이비슨 거모 실험이라는데 바로 그림 보다시피 전자를 쏘아 보냈더니 하나씩 보낼 때는, 그러니까 슬릿을 하나만 열었을 때는 그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P1과 P2처럼 따로따로 보이는데 둘 다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루와 골이 교차가 되는 이런 분포곡선을 나타내고 이것이 형광판에다 때리니까 제일 오른쪽 그림처럼 밝고 어두운 그림이 교차되는 무늬가 납니다. 빛하고 똑같아요. 뭐죠? 전자도 빛처럼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가 입자 파동의 이중을 갖습니다. 모든 소립자가. 여기 뭐 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립자, 모든 원자도. 그럼 원자가 모인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탄소 원자 60개가 모인 것을 우리가 버키볼이라 그러는데 그
축구공처럼 생겼어요. 그것도 이중선을 보이고 70개로 된 것도 이중선을 가져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실험을 해봤더니 요거 나중에 강의가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할 텐데 2019년에는 20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와 아미노산 15개 이루어진 생체 분자도 이중선을 갖는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흥미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간섭 무늬는 뭐냐면 분명히 파동이 두 군데를 지나왔을 때 여기서 만나서 생기는 거거든요. 빛도 그렇고 그 전자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나 원자를 하나씩 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쏘았으니까 두 군데로 못 갈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지. 하나씩 쏘았으니까 이 하나의 전자나 입자는 두 개의 스릿을 동시에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양자역학 탄생 초기에 연구했던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죠. 입자를 하나씩 보낼 때 입자를 하나씩 쏘아보내도 간섭 무늬는 생겨요. 근데 입자 하나가 둘로 쪼개진 건 결코 아닙니다. 거기 그 왼쪽 그림은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슬릿 1과 2로 들어와서 스크린에 만났거든요. 보면 어떤가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처음에 희미하게 생겼다가 계속 쏘아보내니까 제 오른쪽에 분명히 발꼬드문 띠가 생기죠. 어떻게 입자 하나를 보냈는데 간섭 무늬가 생기느냐. 그 말은 입자 하나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만일 구멍을 두 개 뚫어놨으니까 두 곳에서 존재한 것이 세 군데 뚫어놨으면 세 군데 다 왔을 거예요. 입자 하나가.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려우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확인해 보죠.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그림을 보듯이 빨간 색깔로 광원이라고 쓴 것이 있죠. 그러니까 스크린 벽면, 그러니까 그 슬릿이 뚫어져 있는 1과 2라는 슬릿 두 개가 뚫어져 있는 벽면 바로 뒤에 빨간 글로 제가 광원이라 썼는데 그 광원이란 말은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광원에서 나온 빛과 충돌할 거예요. 그럼 거기 충돌하는 순간 반짝거리거든요. 그러니까 1부분에서 반짝거리느냐, 2부분에서 반짝거리느냐에 따라서 반짝거리는 섬광이 나타나면, 위에서 나타나면, 요 전자는 1에서 왔구나. 위로 왔구나. 밑에서 섬광이 나타나면 2에서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벽면과 스크린 사이에 광원을 두면 광원에서 나온 빛과 스릿을 통과한 전자가 충돌하면서 섬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섬광 위치를 통해서 전자가 두 개의 스릿 중 어느 쪽을 통과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알면 어떻게 될까? 오른쪽 제일 그림처럼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이상하잖아요. 광원에 안 두면 본래 그림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간섭 무늬가 생겼는데 이번에 간섭 무늬가 사라져요. 정리할게요. 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립자 및 원자를 하나씩 보낼 때도 어느 쪽 스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간섭 무늬가 생겨나요. 그것은 뭐냐면 소립자나 원자가 하나가 동시에 두 곳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소립자가 어느 쪽을 통과하는지 한번 관찰해보면 분명히 하나만 가요. 근데 하나만 간다는 거 알면은 간섭 무늬가 사라지고 소립자는 입자로 행동하는 겁니다. 즉 관찰에 의해서 입자라는 실체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양자역학의 관찰자는 뭘까? 지성이 있는 관찰자인가? 아니면 측정 도구도 관찰자인가? 이건 논란이 있는 문제로서 앞으로 이 강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언젠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물음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입자 파동의 이중성은 불교인에게 두 가지를 말해줘요. 하나는 중도윤리고 다른 하나는 선수행의 중요성과 신의 행증에 바탕을 둔 믿음인데
어떤 것이 100% 확실하다면 그 반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걸 뜻해요.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고 전자가 입자라는 증거가 확실한 이상 빛은 결코 입자일 수가 없고 전자는 결코 파동일 수 없어요. 그러나 입자 파동 이중성은 그것이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가 가져온 독단일 뿐이라고 말해줘요. 그건 인간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자연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그 이데올로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상해하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내 이데올로기가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매달려온 것들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그 가치라는 것이 사실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 아닌지 또 단순한 집착에 의해 것이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런 걸 봤으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다 우리의 집착이나 어떤 편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해요. 그래 그런 걸 다 비워버리면 남는 빈 마음, 텅 빈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관용과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용서, 너그러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도윤리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자에게 고통이 있을 리 없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고집은 어떤 조건에서만 맞는 거지 입장을 바꿔버리면 다른 것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면 너그럽고 넉넉해지고 남을 받아들이는데 너그러운 자가 뭐 이렇게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인들 일찍부터 번뇌적 볼이나 범부적 부처 이게 바로 이중성과 같은 말이죠. 그죠? 생사적 열반이라고 해서 사물의 이중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성적 사유로 진리를 찾고 있던 서양 철학과 과학에서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런 이성적인 사유를 또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불교와 과학이 진리를 찾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상보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이라든가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인의 직관은 사실은 깊은 산매에서 난 겁니다. 이성적 사유로 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인의 직관을 생활에 활용할 지혜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행심반야바라밀다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어떤 직관을 길러서 진리를 깨달아라. 그럴 때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확률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